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한 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어린이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관심 갖고 애써주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괭이 부리말 아이들로 유명한 김중미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24시던 1987년에 인천 만석동에 자리를 잡고 기찻길 옆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왔죠. 그때 이야기가 20년 전 출간한 그 괭이 부리말 아이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요, 문화예술 활동까지 확대하면서 기찻길 옆 작은 학교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공부방의 큰 이모 그리고 작가로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김중미 작가와 함께 성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중미 작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7년 인천 만석동에 기찻길 옆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1999년 만석동에 살며 겪었던 일들을 소설 괭이 부리말 아이들에 담았습니다. 2001년 강화도 양도면으로 이사, 기찻길 옆 작은 학교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2000년 괭이 부리말 아이들로 창작과 비평사가 주최한 좋은 어린이 책 창작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동화 종이밥, 내 동생 아영이, 행운이와 오복이, 청소년 소설 조커와 나, 모두 까먼,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나의 동두천, 에세이 꽃은 많을수록 좋다, 강연집 존재감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괭이 부리말 아이들 이후 20년 만에 장편소설 곁에 있다는 것을 출간했습니다. 김중미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인천 출신이세요? 태어날 때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네. 100일 후에 이제 동두천이라는 곳에 가서 동두천. 성장한 뒤로 다시 인천으로 오게 됐죠. 그러면 그 인천 만석동에 87년에 가신 네. 거는 고향 찾아 가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가난한 삶, 그때는 이제 목동 재개발이라든가 상계동 철거민들의 그런 철거 투쟁이 있으면서 도시빈민 운동에 관심을 갖고 어느 곳으로 갈까 하고 지역 조사를 하던 중에 예, 이제 제가 간 그곳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이 인천 만석동도 아주 가난한 동네인가 보죠? 네, 가난한 동네이면서 또 일제강점기 때 거기가 이제 그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라서 예, 일본 시대의 건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살던 그런 나가야 주택이 남아 있고 또 포구를 끼고 있어서 예, 그런 어항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고 해서 단순히 거기가 아주 가난한 곳, 빈곤한 곳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제 정서에 맞았던 것 같아요. 오래된 옛 정치가 살아있는 그런데 이제 가난한 분들이 그렇죠. 많이 사는. 근데 빈민운동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드신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이제 우왕좌왕할 때 마침 이제 그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같이 들어간 친구가 아가방을 해보자 해서 한 1년 아가방을 하면서 어린이들 키우는데 그러니까 타가소 같은 타가소 그걸 하면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하게 됐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굉장히 학령기 아동들이 많은데 좁은 골목에서 사실 공부할 여건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렇게 또 만나게 된 초등학생들이 이제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모 공부방 만들어요.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해줬고. 아가방 하는 건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아가방은 문 닫고 공부방을 시작하게 됐죠. 네. 학교 갔다가 오면 그렇죠. 그 공부방에 모여서 몇 명 정도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공부방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한 뒤에 포스터를 붙였어요. 예. 그리고 동네 곳곳에 그때는 굉장히 많이 왔죠. 하루에 40명이 넘게 와서 어허. 저희들이 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학원 다니지 않고 정말 이곳이 필요한 친구들을 조금 더 추려서 네, 추리고 또 부모님들 만나서 이제 보내실 의향이 있는지 상담한 뒤에 그때부터 뭐 한 30명, 40명이 그때는 더 좁은 곳이었는데 더 많이 다녔었죠. 공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래된 그 주택 위에 집주인께서 방 2칸짜리 이제 가건물을 세우셨는데 꽤 그 동네에서 꽤 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게 됐죠. 공짜로 빌려줬어요? 아니요. 전세로. 그때 아마 전세 200. 네.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뭘 가르치셨던 공부방입니까?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처음에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었던 친구들이고 또 공장지대다 보니까 이제 큰 차들도 많이 오가고 위험한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뭐 아이들하고 책 읽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사실 책이라는 게 툭 던져준다고 아이들이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읽어주면서 활동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그리고 위험한 길에서 놀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함께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서 같이 여러 놀이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곳이 이렇게 공장이 많고 가난한 동네라기보다는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고 나의 어떤 삶의 터전이라는 걸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동네 많이 다니고 동네를 주제로 뭐 시도 쓰고 뭐 글도 써보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그렇게 자긍심,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갖게 서로 같이 뭐 놀았다고 보면 되죠. 근데 또 자기네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라는 거를 아이들도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자긍심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예를 들면 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잿빛 같지만 공장 담 밑에 민들레 같은 걸 보고 뭐 이모 여기도 꽃 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을 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공부 못해서 많이 못 배워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하지만 넌 빨리 공부 잘해서 근데 여기 벗어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들의 삶이 그렇게 부정하거나 부끄러운 삶이 아닌 거. 그러니까 엄마들의 노동에 대해서 어머니들하고도 같이 글 쓰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걸 아이들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한 애정 뭐 이게 뭐 이렇게 자랑해서 뭐 높은 아파트, 좋은 집은 아니지만 여기에 애정을 갖게끔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뭐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글쎄요, 뭐라고 할까? 그냥 같이 있을 때 좋으니까요. 비슷한 우리끼리는 서로 아픈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잘하는 것들이 찾아지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좀 위축도 되고 성적으로 판가름 날 때는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많아. 힘도 세고 뭐 나 손재주도 있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되고 또 약하고 말 없는 친구였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한 면이 있는 친구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발견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잘 빛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그런 힘이 있어. 이런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저희도 또 아이들에게서 그런 걸 느끼고 해서 서로 뭐라 그럴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끼리 있을 때 되게 힘이 생기고 든든하고 그런 거. 그런 변화들. 성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한 명 한 명이 다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처럼 뭔가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걸 자부심을 갖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자기 부모님 뭐 재산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도 다 보람차고 의미 있는 노동의 삶이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들은 하루 빨리 공부 열심히 해갖고서는 좋은 학교 나가서 좋은 직장 얻어갖고서 그 동네를 떠나는 게 목표 아니던가요? 그런 부모님들은 그걸 꿈꾸기도 하시죠.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뭐 IMF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꿈들이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진다는 걸 아이들도 느끼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꾸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건 너네들이 능력이 없어서야. 공부를 더 잘하면 할 수 있어. 능력이 실력이고 공부가 실력이고 그게 공정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이들이 느끼는 현실의 갭은 더 커지고 좌절도 생기고 절망도 하고 부모님들도 아유 내 아이들마저 그렇죠. 나처럼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동네가 뭐 재개발이 되면서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좁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체념이 되지 않게 어떻게 보면 그 갭을 줄이는 게 저희들의 노력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도 이제 뭐 어린이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이 되면서 좌절을 겪었다가도 또 다시 뭐 딛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뭐 인서울에서 훌륭한 대학에 가서 잘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회인으로 그냥 당당하게 서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들을 조금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오래 또 하고 또 공부방에서도 또 선후배들 관계들이 생기면서 사실 그 안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거나 뭐 이렇게 부딪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방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방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직하고 이렇게 좀 이끌어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걸 바라시는데 예를 들면 공부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저희가 목표하는 게 그것도 아닌 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그걸 원하는 분들은 아이들하고 나가죠. 저희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는 고등학교 때 난 학원을 다녀야겠어 하면 나가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에 동의하고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최소한 저희도 대학을 가지 마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우리 함께 해보자 해서 어떨 때는 뭐 문과, 이과가 있는데 이과 학생이 단 한 명일 때도 있잖아요. 고3이. 그러면 저희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뭐 수학부터 물리, 뭐 화학 이런 걸 또 다 밤 12시까지도 해줘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노력을 할 때는 저희들이 뭐 공동체 식구들끼리 담당들을 정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결과는 그게 어떻게 됐든 만족하고 또 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직업 교육을 받는 친구도 있죠. 근데 그걸 원할 땐 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진로를 탐색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야 우리 대학을 가는 애들은 다 100% 합격이야 이렇게 그렇죠. 아이들한테 맞춰서 목표를 정하니까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뭐 이거가 안내를 해주고 막 드립다 문제 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맞춰서 함께 공부를 해가고 저희도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함께 가는 거니까요. 그 초창기 거기 같이 공부방에 있던 분들 지금은 이제 40대 중년이네요. 그분들 뭐 대충 그 인생 궤적들이 어때요? 그냥 대부분의 한국의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사실 뭐 어쨌든 저희하고 연락을 닿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실한 노동자로 살죠. 저희 뭐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곳에 사는 친구들의 입지전적인 이야기를 원할 테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그게 허락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전적 인물은 뭐 100명, 1000명에 1명 나오는 거고. 근데 건강하게 살아요. 어렵지만 다 건강하게. 거기 공부방 출신 중에 공부방에 와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요. 그렇죠? 지금 아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돼서 저와 함께 저희 공동체 식구들하고 상근자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아까부터 한 두 번 공동체는 표현하시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88년부터 이제 공부방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랑 경인교대 친구들이 이제 자원교사를 주로 왔는데 예. 뭐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사실 제가 먼저 들어갔지만 저희들끼리는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좀 처음부터 네, 얘기 네.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거나 뭐 이제 회사원이 되고도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또 남고 이제 공부방 주변에 자기들끼리 연애한 친구들이 생기면 이제 공부방 주변에 예. 살게 됐어요. 그렇군. 그래서 그 가족이 10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예. 사람들은 그 10가족과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공부방을 졸업하고 나서도 자기가 이제 또 지역 활동가로 일하고 싶다 해서 네. 남은 친구들까지 해서 그렇게 한 40-50명 정도. 진짜 공동체네요, 그건. 네. 근데 뭐 함께 한 집에도 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네. 그 이야기들을 99년에 이 소설 괭이 부리말 아이들로 담아내셨잖아요. 네, 네. 이걸 소설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제 IMF 2년을 거치면서 저희가 공장지대니까 대부분이 정말 공장에 다니시는 열심히 사는 성실한 노동자들이었고,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대부분이 일자리들이 그렇죠. 없어지고 해고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태로웠던 가정들은 갈라서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실제 뭐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뭐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저희도 뭐 기술을 갖고 있던 분이 3-4명 직원을 데리고 일하시던 분들이 뭐 부도가 나서 그렇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있고 그 2년을 겨우 버티고 이제 IMF가 끝났다. 이제 한국 경제가 밑바닥을 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즈음에 사실 저희는 더 어려워진 거죠. 2년 만에 뭐 문 연 회사들은 정규직이었던 이 엄마 아빠들이 다 뭐 2년 계약,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오히려 희망을 갖고 있다가 더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99년이 더 어려웠어요. 근데 좀 억울했어요. 사실 IMF를 가져온 것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몫인데 그렇죠. 왜 그거에 대한 그들은 빨리 회복하고. 근데 그거로 인한 고통은 다 이 그렇죠. 사람들의 몫이고 근데 그건 너희들이 무능력해서야 너희들이 못 배워서야 뭐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괭이 부리말 아이들은 억울해서 썼어요. 아하. 제가 뭐 작가가 되기 위해서 습작을 했던 것도 아닌데 가난은 그게 아니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고요. 또 저희 아이들한테 가난은 너희 부모님들의 책임이 아니고 너희 책임도 아니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갑자기 쓰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함. 네, 가난이 반드시 그때만 해도 가난이 이렇게 혐오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난이 갖는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제가 만나는 아동 청소년들이 뭔가 희망을 갖길 바랬던 것도 있죠. 네. 그리고서 2001년에는 강화도로 가셨네요. 네네. 그건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전부터 공동체를 이렇게 꾸려가면서 뭔가 대안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더 오래 함께 하려면 뭐 그런데 저희들이 여름에 한 번씩 이제 캠핑을 가면 농촌으로 가거든요. 괴산에 있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되게 자유롭고 또 뭐 가끔 이제 체험처럼 뭐 양계장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애들이 열심히 해요. 좋아하고. 농담처럼 얘들아 우리도 농촌에다가 공부방 하나 더 만들까 이러면 애들이 막 신나서 그래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IMF 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좀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농촌 찾다가, 지역에. 그러다가 아무래도 인천에서 가까운 곳이 아이들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겠다 싶어서 강화를 알아보다가 마침
싼 집이 나왔다고 하길래 그냥 사실 큰 뭐 오랜 준비 없이 가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인천 만석동을 접고 강화도를 한 게 아니고 네네. 만석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강화도의 농촌 지역 네. 이 공동체라고. 작은 학교가 또 하나 생기고 네, 그렇게. 그래서 상호 교류도 하고. 네, 같은 곳이고 몇 년에 걸쳐서 저희 세 가족이 살아요. 그래서 강화에도 셋, 이제 만석동에 공부방 주변에 또 7가족.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같이 만나서 뭐 공연도 하고 팬데믹 있기 전에는 모든 걸 함께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도 서로 교류하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농촌 지역 그 지역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거의 없잖아요. 예, 없어. 저희들 갔을 줄죠. 때만 해도 많았다가 그러니까요. 확 줄었다가 이제 학생 수가 적으니까 농촌에서 2000년, 2010년 뭐 2000 고쯤에 농촌하고 도시하고 도농 그 연대 같은 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뭐 계절 학교 같은 걸 하게 되면 도시 애들이 시골 학교에 와서 뭐 한 일주일 체험을 하고 나서는 엄마 나 전학 올래 뭐 이렇게 돼서 사실 어느 틈엔가는 또 학생이 늘어나고 그 아이들 때문에 또 학부모들이 시골에 모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또 좀 활성화되다가 이제 요즘에 또 이런 혁신학교 뭐 이런 게 또 좀 이제 유행이 조금 흥미가 이제 좀 없어지면 또 좀 적어지고 하는데 아직은 예, 뭐 그렇게 완전히 줄었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학교 학생들도 뭐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벌써 이제 30년 넘게 우리 김 작가님을 거쳐간 아이들이 전부 합하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숫자가? 모르겠어요. 숫자로 세본 적이 없어서. 뭐 모르겠어요. 그냥 많겠죠. 네. 숫자로 세본 적이 없어요. 네. 그 기찻길역 공부방, 기찻길역 작은 학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번 한 주 저희 이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어린이들의 어떤 특히 이제 오늘은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는데 그렇게 30여 년 아이들을 키워 보시니까 성장이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스스로 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다변화되고 그리고 더 능력주의로 가게 될 때 나는 거기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고 따라가지 못했을 때 고립되고 자존감이 줄어들고 외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혼자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일어서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성장이라는 것이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좀 나아졌을 때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스스로 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도 그걸 가장 중요하게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깨달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은 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산다는 것, 타인의 눈을 뜨고 그걸 깨달아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난 한 30여 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정신이랄까 이런 건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도 심지어 자기 공책 친구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게 하는 식의 그런 이기주의 이게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더 소외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더 소외되고 근데 우리 사회는 어느새 이주민들도 더 많아지고 다문화 가정도 더 많아졌거든요. 도시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의 삶을 오히려 서로의 삶을 해치는 공격성만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더 이 가치를 지키고 체험을 하면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방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한두씩 더 와요. 더기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네. 선생님들이 때로는 이 친구 공부방에서 좀 이렇게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경쟁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열등감도 있고 차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는 친구들인데 공부방에 와서 한 2, 3일 지내면 예. 이게 좋아요를 알아요. 2, 3일 만에? 네.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허허허. 저희는 애들이 이렇게 환대하는, 자기도 환대 받아봤기 때문에 환대하는 법도 알거든요. 예. 애들은 어른하고 또 달라요. 금방 배우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깊은 상처들이 불쑥불쑥 와서 뭐 공격도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좀 더 심화된 상담 센터랑 또 연결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체험들을 뭐 학교에서든 뭐 저희 같은 이런 방과후 교실이든 어디서든 사실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럴수록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공부방이 더 많아져야죠. 예, 그리고 학교에서 돌보교실도 단순히 아이들을 어머니 오실 때까지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 좀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요새는 그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도 전부 학업 위주 공부 아니에요?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논의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각계각층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김 작가님 표현하신 그런 개념의 성장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 규정. 네. 그것이 국민 의식 속에 좀 널리 퍼지게 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 결국은 작게든 많게든 계속 만나서 네.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뭐 돌봄사, 사회복지사, 뭐 예를 들면 교사, 그리고 뭐 교육부, 교육청 다 너무 뿔뿔이 다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좀 갈등들을 해소하고 좀 느리더라도. 네.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는 빨리 막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교육당국, 교육 현장의 교사, 네. 학부모 이들 간의 네트워크. 네, 네. 항상 만나서 이야기하는. 네,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작해 봅시다. 네. 네, 오늘 이 괭이 부리말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 작가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